환영합니다. 저는 어반 디자인스 클럽의 다립이고요. 현재 파리에서 촌놈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한국에 잠시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조금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그런 공간들이나 영감들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쨌든 한국에 1년에 한 번쯤은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그래도 2달 정도는 있으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녀 보는 편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유행 지난 지 좀 됐거나 뭐 이미 다 봤던 것들인데 제가 좀 뒷북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뭐 1년 만에 와가지고 또 뭐가 새로 생겼나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또 저의 시각 같은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유럽이나 또는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앞을 가서 직접 가보거나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 한 달 반 정도 있는 동안 제 여정을 좀 같이 하면서 제가 봤던 공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국 여행이니까 네이버 지도를 켜야겠죠? 한국에선 구글 맵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갔었을 때 우선은 제가 합정, 망원 이쪽에다 숙소를 잡았었어요. 이 동네가 좀 제가 작년에 갔었을 때 재밌기도 했었고 한 번쯤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다가 이제 숙소를 잡았다가 갑자기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이슈 때문에 급하게 숙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숙소를 구하는 동안 이제 임시적으로 좀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이제 호텔을 잡다 보니 여기 공덕역 쪽에 이쪽에 호텔을 잡게 됐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가본 동네는 아니고 처음 가본 동네인데, 그래서 공덕역에 한 며칠 머무는 동안 이 동네를 한번 구경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요 동네, 그러니까 공덕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경의선 광장 이 공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동네가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동네도 깔끔하고 공원 단지 양옆으로 이제 아파트도 있고 되게 이국적인 막 그런 식당이나 카페나 막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국 살면은 이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동네였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 양옆으로 이제 막 이렇게 되게 괜찮은 프랑스 식당도 되게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은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 동네 뭐가 있지 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여기에 그 녹기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미 유명할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녹기전에는 제가 예전에 그 녹사분의 인터뷰도 되게 유튜브에서 재밌게 봤었고 한 번쯤 궁금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매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워낙 유명한 지 오래됐으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판이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시계가, 그리고 안에 이제 왼쪽에 이제 아이스크림 조형물 같은 게 있고 들어가 보면은 되게 규모는 엄청 작더라고요. 뭐 아이스크림 집이니까 클 필요는 없겠지만은 작은 이런 되게 정갈한 그런 분위기에다가 약간 아이스크림 관련 되게 유머 있는 그런 소품들 같은 것도 많고 이제 당연히 중요한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먹은 아이스크림은 이게 팥 맛이랑 이천 쌀 맛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는 용과랑 이거는 기억이 뭔지 잘 나지 않고 이게 아마 쑥 맛이었을 거예요. 되게 맛도 되게 특이한 맛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요런 아이스크림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녹기전에를 가보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은 되게 유머러스한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 곳곳에 뭐 여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재치 있고 되게 막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뭔가 그 이제 사장님 분께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라는 게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뭐 맛있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철학적인 그런 아이스크림에 대한 뭔가 본인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맛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가 욕먹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저는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디저트를 먹어보면은 이렇게 막 우아한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래도 디저트 왕국이라고 나름 자부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입맛이 좀 여기 프랑스식의 디저트에 맞춰져서 뭔가
한국이랑은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막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다 정도는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천쌀 맛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쌀의 감칠맛이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맛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녹기 전에 이거를 또 찾아보니까 맛이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는 다 팔지 않고 하루에 뭐 10개에서 7개 정도 맛만 이제 선별해서 팔긴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녹기 전에서 판매했던 모든 맛이래요. 그러니까 총 450가지 이상 정도의 레시피가 존재를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그리고 거의 한두 명이 운영하시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정도까지의 맛을 다 구현해낼 수 있지? 해가지고, 이 뭐야, 콩팥 맛은 뭐죠? 그 신체 맛은 아니겠죠? 콩이랑 팥 맛이겠죠? 바나나 푸딩, 뭐 이백주 카라멜. 그래서 맛이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깊고 다양하고, 소래눈 맛도 있고, 뭐, 예, 뭐 별의별 맛이, 거의 현존하는 모든 맛이 다 구현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맛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놀라웠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인터뷰나 또 그런 거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되게 깊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맛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좀 예전에 카이스트를 다니셔가지고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학적이잖아요.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그 쫀득함을 구현하려면은 그 이제 유제품과 뭐 그런 온도 같은 것 사이에서 되게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접근해서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시간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한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녹기 전에라고 지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간판에도 그런 의미를 맞춰서 이런 시계를 달아놓은 것도 참 되게 재밌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딱 공덕역에 사는 동안 이런 되게 재밌는 공간을 둘러봐서 엄청나게 좀 좋았었고, 그리고 기왕 아이스크림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름에 이제 파리를 놀러 오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파리에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름에 파리 놀러 오실 수 있으면은 여기를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래요. 여기가 슈크 글라스라는 아이스크림집인데, 보시면은 4.7에 666개 되게 불길한 숫자의 코멘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름에만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딱 이 까날 생마르탕 운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날씨 좋은 날에 이제 파리쟁들이 다 여기서 이제 피크닉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제 먹으면서 그 앞에 막 줄도 엄청나게 많이 쏘고 막 이런 곳인데, 여기도 메뉴가 항상 바뀌고, 그리고 다양한 되게 유기농 관련 그런 아이스크림 맛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이거 빼슈 블랑슈. 이게 화이트 피치, 그러니까 백복숭아 맛이거든요. 이 맛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코코넛 맛도 되게 맛있고, 그러니까 여기 아이스크림은 딱 먹으면은 진짜 백복숭아를 먹는 느낌, 진짜 코코넛을 먹는 느낌. 정말 그 맛을 너무 완벽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예, 제가 파리에서 정말 추천하는 제 개인적으로 원탑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에 오실 일 있으시면은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소개하고 싶은 공간은 염리동에 있는 녹기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였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성수동에, 우리 지겹게 맨날 얘기하는 성수동에 있는 헤브헤드라는 옷가게, 패션 브랜드입니다. 여기 있는 브랜드고요. 여기 헤브헤드는 제가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이제 떠가지고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인스타그램을 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주얼 같은 것들이 너무 세련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인스타그램을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사진도 되게 너무 깔끔하고, 이런 어떤 그래픽, 비주얼 같은 것들 감도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브랜드 재밌다,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 브이로그 찍었을 때 콜보라는 뉴욕의 편집샵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었는데, 저는 그 콜보라는 편집샵이 좋았던 게 뭔가 스트릿한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고 좀 절제된 그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한국의 콜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직접 거기 성수동 매장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매장도 되게 작지만은 깔끔하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포스터 같은 것도 예쁘고 전반적으로 가게 분위기도 귀엽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IT 스타트업처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 패션 브랜드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식 패션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이 하나하나 어떤 패션의 요소를 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케아처럼. 그래서 뭐 나는 셔츠를 사고 싶은데 뭐 셔츠의 단추는 이 단추였으면 좋겠고 뭐 옷의 그 패턴은 이런 패턴이었으면 좋겠고 또 옷의 사이즈 뭐 기장은 이런 식으로면 좋겠고 그렇게 소비자가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어떤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패션 디자인적인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IT를 뭔가 근간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한계를 맞게 된 거죠. 사실 모든 걸 다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마진도 남고 생산 과정에서 단가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데 다 모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단가도 맞추기 어렵고 이걸 하나하나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조립식 패션이라는 컨셉은 버리고 지금 이제 어떤 이런 도시적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하는 시티웨어라는 컨셉으로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물론 패션 브랜드면은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이제 만들어 갈지, 뭐 룩북은 어떤 스타일로 갈지, 컨셉은 어떻게 잡을지, 뭔가 이런 좀 더 예술적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IT 근간의 스타트업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패션 브랜드들은 1년에 2번 정도 이제 컬렉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시즌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 한번 이제 시즌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 해브헤드 같은 경우는 이런 컬렉션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뭔가 새 컬렉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주기를 변경을 했고 룩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이제 뭐냐면은 사실 1년에 2번 컬렉션을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컬렉션의 이제 그 스케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모든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인력을 최대한 다 쏟아붓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름 봄 시즌,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시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컬렉션이 이제 성공을 좀 못했을 경우에 쏟아부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해브헤드 같은 경우에는 룩북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찍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시장의 어떤 반응을 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 잘 팔리겠다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딱 컬렉션 내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그거를 지속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은 바로 또 빠지고 또 새로운 컨셉을 또 내놓고 룩북도 그때그때 이런 룩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만약 이 룩북이 뭐 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그 컨셉대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먹히네 하면은 또 이제 이거를 빼고 또 다음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가볍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IT 쪽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하는 그런 뭐 A/B 테스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 접목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패션 브랜드를 할 때 이런 컨셉적인 부분들, 스타일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사업이 어떻게 특히 스몰 브랜드 입장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빠른 어떤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과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패션이라는 거는 지극히 뭔가 취향적인 부분들 그리고 셀럽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룩들의 컨셉이 내 취향에 맞냐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 옷을 누가 입느냐 연예인 뭐 셀럽이 입었다 하면은 이렇게 막
또 많이 팔리는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확실히 패션블은 그 부분이 작용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컨셉이 되게 둥글둥글하죠.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한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특히 국내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런 딱 뾰족한 자기만의 포지션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는 했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이나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 유니클로에서 절대 연예인을 쓰지 않거든요. 광고 같은 거에서 다 일반인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광고나 어떤 포스터나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편인데, 사실 저는 되게 그런 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예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친근한 브랜드로서 접근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유니클로는 그만큼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 브랜드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이제 헤브헤드 같은 경우는 스몰 브랜드니까 조금은 더 뾰족한 컨셉이나 어떤 뾰족한 좀 더 포지션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조금은 뭉툭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타겟 싸움에서 과연 잘 잡아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말 인스타 전개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픽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 감각적으로 잘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가는 그런 브랜드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은 헤브헤드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공간은 익선동에 있는 산스커피라는 카페입니다. 갔던 곳들이 다 뭔가 이렇게 관광지 위주긴 하죠. 익선동에 이제 가보시면은 어디 있어? 네, 여기 산스커피 익선 여기인데, 여기도 제가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이 카페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 카페예요. 그러니까 커피 빈을 안 쓰고 대체 재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커피랑 비슷하게 맛을 구현해낸 그런 컨셉의 카페입니다. 이게 요즘 세계적으로 좀 많이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재료들이 이제 그 커피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들이라고 해요. 대추씨, 뭐 히비스커스, 치커리 뿌리 등의 어떤 12가지 이상의 천연 원료 블렌딩 방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커피의 맛을 구현했고, 또 이제 이쪽에서 많이 홍보하는 부분들이 바리스타 챔피언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맛이라고 합니다. 바리스타도 맛있다고 하니까 네, 맛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대체 커피 그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뜨는 사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 커피 산업이 뭔가 카페인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물 사용이라든지, 또 이제 커피콩 수확할 때 어떤 산림 훼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부스터 효과 같은 것들, 또는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부스터 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의 요구에 맞춘 그런 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실험실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요거 창업하신 분이 예전에 그 더 지니어스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더 지니어스에서 약간 빌런으로 활약했던 김경훈이라는 분이 여기를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신기했었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다른 메뉴가 다 매진된 상태여가지고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사실 더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마셔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딱 마셨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시켰는데 모카 커피 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초콜릿 맛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뭐 라떼나 뭐 모카 커피를 시켰었으면은 되게 맛있게 먹었을 텐데, 에스프레소에서 이런 좀 약간 초콜릿 향이 나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커피 본연의 맛을 구현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사실 커피를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그 카페인을 좀 잘 못 받는 편이거든요, 몸의 신체가. 그래서 맨날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거의 반도 못 마시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카페인이 너무 몸에 좀 안 받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마셔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사실 뭐 대체 커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되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여기 프랑스도 그렇고 그 마차가 진짜 엄청나게 트렌드라서. 근데 보면은 왜 말차가 좀 트렌드일까 하면은 적은 카페인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실
그 말차가 갖고 있는 되게 그 쨍한 그린 컬러 같은 것들, 그게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봤을 때 요즘은 특히 이제 막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게 워낙에 중요한 시대니까 이제 말차 커피보다는 이제 말차를 딱 식었을 때 컬러적인 부분들, 비주얼적인 부분들에서 좀 한몫하지 않나, 힙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상 이 대체 커피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커피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하입을 찾아가고 자리를 만들어가 될지를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서 라이브 팟캐스트 했었을 때 오틀리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귀리우유가 어떻게 브랜딩을 해서 되게 선동적인 브랜딩을 해가지고 기존의 우유 시장을 뒤흔들고 또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라이브 팟캐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런 식의 약간 조금 더 영리한 브랜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 카페 보시면은 기존 서울에 있는 카페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뭔가 이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재료 같은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되게 유명한 봉주르 커피라고 요게 좀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대체 커피인데 이제 카페인 대신에 뭔가 그런 자연적인 부스터 효과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커피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브랜딩 방식이 되게 젠하죠. 뭔가 요가하는 그런 느낌 같고 좀 히피 같기도 하고, 그런 브랜딩이 이 대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타겟층의 스타일과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브랜딩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뜨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여드린 브랜드는 산스커피라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가평을 여행을 갔었어요. 가평을 제가 진짜 대학교 때 옛날에 MT인가? 그때 한번 가보고 거의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가평이 사실 약간 좀 되게 한국의 약간 안시 같은 느낌? 그러니까 프랑스의 안시 아시죠? 뭐야 이거? 갑자기 물고기가 나와. 네, 안시가 여기가 이제 프랑스에서 되게 휴양 도시로 이쁜 그런 곳인데, 이런 알프스도 보이고 이런 호수 같은 것도 좀 보이고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런 곳인데 가평을 가보니까 딱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예, 잘 즐기고 왔는데, 제가 가평에서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평에 가서 서호제라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된 숙소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가 이제 그 가평 설악면 청평호 맞나? 네, 거기 있는 숙소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숙소도 되게 깔끔하고 대한민국 우수 디자인 상을 선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호제라는 이름은 물가 옆 밝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숙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공간 전체가 이렇게 딱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청평호 강이 이제 쫙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는 숙소가 좀 재밌었던 게 구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서호제면은 서호제 이렇게 돼 있고, 공간 스페이스, 여기가 공간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7개의 공간이 뭔가 이제 켜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은 다 이제 공용 공간들,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바베큐장도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이고, 이제 입구를 따라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돌로 된 길이 이제 쫙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런 숙소들이 이제 딱 쫘르륵 옆으로 이제 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이 되게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그래서 보시면은 산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쫘르륵 이제 객실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찍은 사진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 이제 테라스에서 바베큐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수영장, 제가 있을 때는 조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영장이 채워져 있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베큐 굽고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그냥 숙소라기보다는 뭔가 공간이랑 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 경험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청평호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되게 유기적으로 잘 설계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단순 숙박소가 아닌 건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재미있었던,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나무라던가 그런 마루청 같은 것도 다 이제 소나무랑 자작나무 재료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숙소가 이제 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들어갈 때 막 운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숲과 되게 조화된 그런 건축물이었어가지고 디자인 상도 받고 되게 재밌게 즐겼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평 여행 가실 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서호제라는 숙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은 공간은 올리브영 성수입니다. 사실 그때 라이브 팟캐스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K뷰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K뷰티 제품들이 뭐 마트나 매장이나 뭐 약국 같은 데 이렇게 좀 입점이 되는 정도였었다면은 요즘에는 아예 그냥 K뷰티 관련 그러니까 전용 매장이 그냥 파리에 생길 정도로 지금 K뷰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프랑스에 살면서 그런 K뷰티의 그 놀라운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되게 느끼고 살고 있는 편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토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서울의 올리브영을 갈 때마다 사실 많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수에 생긴 이 올리브영 N 성수점을 가보니까 와 진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세일 때 갔을 때는 거의 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기 이 사진은 조금 한산했을 때 찍은 거긴 한데 그래서 저 올리브영 돈을 정말 쓸어 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N 성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5층 규모에다가 4,600 스퀘어미터 규모고요. 공간 전체를 갤러리처럼 구성을 하고 또 다양한 팝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험 공간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랑 좀 뭐랄까 이제 식료품 판매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기존의 어떤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 파는 매장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좀 이렇게 세분화된 테마존 같은 것들이 많아요. K-팝 존 따로 있고 이제 좀 약간 뭐 마사지 존 이런 좀 어떤 약간 건강 제품 같은 거 관련된 존이 또 따로 있고 또 뭐 남성 제품 관련 존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테마 존들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더 뭔가 잘 정렬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찾아가기도 좀 더 쉬웠던 것 같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그냥 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뭔가 경험 중심의 조금 진열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외국인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한 300%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런 매장이니까 여기서 마케팅적으로 되게 많은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이 이제 검증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각 주요 이제 매장으로 또 도입이 돼가지고 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드러그스토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이런 뭔가 영양제 팔고 스킨케어 제품 팔고 뭔가 이런 욕실 제품 팔고 뭐 그런 매장들을 저는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독일 갔을 때도 DM이라고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일의 드러그스토어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막 이런 저런 거 뭐 많이 팔죠. 약간 한국의 올리브영처럼.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그래서 저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가가지고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 그냥 싹쓸이 해오는 편인데 독일의 DM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코펜하겐의 노르말 여기도 한국에 이 매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파리에도 있고 코펜하겐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되게 좀 재치 있고 유머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인데 뭐 잡다한 거 다 팔아요. 약간 우리나라 좀 다이소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 있고 뭐 미국에도 CVS 파마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저는 좀 드러그스토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올리브영 다들 뭐 좋아하실 거예요. 뭐 약속 기다리거나 뭐 이러실 때 올리브영 그냥 가서 살 거 없어도 그냥 막 계속 기다리고 뭐 이러는 편이긴 한데 근데 왜 저는 올리브영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뭔가 좀 설레고 막 이것저것 그냥 하나라도 더 사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올리브영류의 드러그스토어는 좀 약간 자기 개발이랑 좀 관련이 돼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 들어가면은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좀 더 뭔가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좀 드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양제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 제품 또는 뭐 내 피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감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올리브영 좀 갈 때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또 내가 느끼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교보문고를 가면은 비슷한 감정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갔을 때처럼 뭔가 설레고 뭐라도 하나 더 사고 싶고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는 마음이 교보문고를 갔을 때 제가 드는 마음이랑 생각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을 갔을 때 느끼는 점이랑. 그래서 서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양식을 나 스스로를 뭔가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올리브영이랑 되게 서점, 교보문고 서점이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교보문고도 약간 올리브영처럼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마케팅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교보문고 가면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핫트랙스 가면은 온갖 문구류도 팔고 온갖 무슨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은 뭔가 두 사이에 좀 접점이 있는 게 좀 재밌다고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했던 거는 이제 올리브영 앤 성수 지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싶은 곳은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전시를 보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톰삭스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톰삭스 전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인피니티라는 제목으로 현대카드에서 기획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하고 있고 DDP에서 하고 있어요. 9월 7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2007년부터 이제 톰삭스의 대표 시리즈 중 하나죠.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작품을 총 200점 그리고 최초 공개 신작은 10점 정도로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최대 규모의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톰삭스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예전에 핀터레스트에서 톰삭스를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톰삭스가 해줬던 얘기들이 너무 다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클린 에어룸을 통해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뭔가 들어간다는 딱 느낌이 들어서 이제 톰삭스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박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톰삭스가 만든 온갖 브리콜라주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브리콜라주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런 뭐 수공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나사나 어떤 우주 산업의 그런 복잡한 기술이나 되게 복잡한 기기 같은 것들을 톰삭스가 일상 재료나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런 조형물로 재현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실제 우주선이나 뭐 로켓이나 착륙선 또는 뭐 기지 같은 것들을 합판이라든지 뭐 글루건, 뭐 스카치 테이프, 스티로폼, 종이 이런 것들로 이제 본인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참 디테일이 정말 보면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재료들을 다 활용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다 보면은 어떤 기계 같지만은 확대해서 보면 이게 다 브리콜라주 DIY예요. 다 뭔가 종이로 이렇게 매직으로 손글씨로 쓰거나 이런 전선 같은 거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연료통 같은 것도 뭐 이런 보드카병으로 다 대체를 하고 이것도 무슨 호랑이 연고 같은 거 이런 걸로 그냥 다 대체를 하고 풍선 넣고 불 넣고 그러니까 모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다 손으로 만든 이런 DIY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너무 놀라웠고 이거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노즐 같은 것도 다 계기판도 다 손으로 이렇게 그린 것들이고 나사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달 착륙 기지인데 다 그냥 스티로폼 같은 거 합판에다가 그냥 박스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인 것들이에요. 근데 안에도 다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톰삭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작업의 철학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계속 탐험을 하는 것처럼 계속 인간의 힘으로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그런 DIY 철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사는 사실 엄청나게 정밀하고 완벽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사의 완벽성 그리고 정밀성과 또 대비돼가지고 불완전함의 미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고요. 기능적인 어떤 완벽함보다는 인간적인 손맛 이런 것들이 톰삭스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자동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타고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만들어내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창조해질 수 있는 영역에 정말 한계란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는 피카소 작품과 화장실 청소 도구 사이에 어떠한 가치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피카소 작품을 비하하려고 썼다기보다는 화장실 청소 도구마저도 피카소 작품처럼 어떤 하나의 예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를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톰삭스가 쓰는 재료들이 다 이런 일상 제품이다 보니까 톰삭스의 이런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전시인 톰삭스 전시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공간은 서순락길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었을 때는 사실 못 갔어요. 못 갔다가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올 때쯤에 갑자기 인스타에서 이 서순락길이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곳이 있어? 해가지고 되게 그 점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저도 가봤습니다. MZ들이 가득 찬 곳이었었지만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쫙 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좋았었는데, 저는 서순락길, 그러니까 항상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매년 오면은 뭔가 뜨는 곳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항상 새로운 게 생겨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순락길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은 서둔락이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서순락길, 네, 요 길입니다. 종묘 바로 옆 돌담길, 여기가 이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다음 해 와보면 갑자기 여기가 유명해져 있고 막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편인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서순락길 이렇게 가보면은 뭐 한옥도 있고 이렇지만은 막상 있는 거는 다 되게 유럽식의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뭐 횟집도 있고 떡볶이 파는 데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다 뭐 와인바라든지 유럽식 펍이라든지, 뭐 이건 타코 파는 데였나? 인디안, 아니네? 코리안이네? 여기도 근데 되게 분위기 보면 엄청 이국적이에요. 꼭 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그런 좀 유럽식의 어떤 와인바 같은 것들, 그런 분위기인데 그 옆에 돌담길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이국적이면서도 또 한국적인 멋이랑 결합이 돼서 저는 좀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멋이라고 우리가 되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로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 한국적인 멋을 찾고 뭐가 한국적인 거고 한국적인 것들을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을 해야 될까가 사실 굉장히 큰 좀 과제인데, 저는 사실 너무 한국적인 것만 집중하면은 오히려 되게 올드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한옥도 당연히 멋있고 돌담길, 어떤 우리가 예전에 쓰는 어떤 소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멋 그대로 쓰는 것도 되게 멋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너무 전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비교적 근대화가 빨리 되면서 헤리티지를 가질 수 있었던 시기가 많이 적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는 좀 많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적인 것과 또 요즘의 현대적인 것을 이제 섞었을 때 세련된 멋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짬뽕돼 있는 문화다 보니까 이런 섞는 게 한국적인 어떤 독특한 그런 성향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뉴트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세련된 맛을 느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 하면 늘 막 청사초롱, 한복, 비빔밥 맨날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풀어나가 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는 사람들이 한국적인 디자인과 본연의 멋을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딱 느꼈던 시점에 저는 뉴트로가 유행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한국적인 궁서체들, 우리 서체 같은 것들 많이 쓰면서 점점 우리만의 멋을 좀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트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근대 시기에 그런 일본적인 것들, 또 미국적인 것들, 그런 문화가 조금씩 섞여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적 트렌디함,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을 베이스로 삼되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유럽적인 막 그런 와인바, 근데 돌담길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한옥 안에 있는 그런 와인바라든지, 또 뉴트로처럼 뭔가 한국의 그런 글씨, 서체, 옛날 글씨체를 쓰는데 그게 이제 나타내는 어떤 스타일이나 방식 같은 것들은 막 옛날 근대의 어떤 일본, 미국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난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섞여났을 때 이런 한국적인 트렌디함, 또 새로운 멋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갈 때마다 너무 막 미국적이고 막 너무 유럽적인 거 보면은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잘 혼합된 독보적인 좀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길이 생겨나가지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너무 이 분위기에 많이 취했었고 여기서 저도 야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순례길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할 곳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갔던 공간 중에서 제일 실망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별로였던 공간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어디냐면은 이번에 한남동에서 열렸던 츠타야 팝업입니다. 네, 츠타야는 사실 브랜드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다 좋아하실 그런 브랜드죠. 일본에 이제 있는 서점인데 일본의 교보문고죠, 사실. 근데 츠타야라는 이제 서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징성, 그리고 브랜드적인 또 상징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츠타야가 이제 한남동에서 팝업을 한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인스타에서 막 되게 많이 보이길래, 저도 이제 되게 기대를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분노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땠는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갔던 점은, 한 공간에서 팝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는 전시를 하고 또 저 공간에서는 또 책을 팔고 또 저 공간에서는 약간 이제 굿즈나 어떤 그런 패션 브랜드 같은 것들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전시 공간이랑 또 다른 이제 책 파는 공간이랑 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동선을 이렇게 설계를 했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처음에 들어간 곳이 이 전시 공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츠타야랑 예전부터 좀 많이 인연이 있었던 그 작가들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도 이게 사실 뭐 좀 LA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단 전시 이렇게 보고 제가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담당하시는 이제 큐레이터 분에게 혹시 츠타야팝이 이게 끝이에요? 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더 가시면 이제 또 두 번째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걸로 끝일 리가 없지,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여기였습니다. 츠타야 이제 아트랩 서울 팝업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전시장이고 여기가 이제 북샵이고 여기가 이제 좀 편집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편집샵부터 가봤습니다. 편집샵도 뭐 그냥 이런 일본 베이스의 제품들 파는 것들, 요게 다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딱히 뭐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고, 걸어서 10분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남동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서 건물을 지나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나와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동선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갔고, 이 동선이 뭔가 설계된 동선이었다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커머셜 센터 그냥 푸드코트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된지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북샵이었는데 북샵도 뭐 그냥 잡지 몇 개 이렇게 있고 사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잡지 보다가 제가 예전에 그 라이브 때 소개한 제가 아는 그 프랑스에서 그 세라믹 하시는 분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되게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반가웠고, 그거 외에는 이렇게 그냥 찌가 다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행 관련 앱들,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너무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츠타야가 말하고 싶은 이 팝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츠타야가 사실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또 지금의 어떤 자리에 온 게 그냥 책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큐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뭐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츠타야에서 좋아했던 부분들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뭘 제공하고 싶다는 건지. 제가 제일 반가웠던 건 이거 하나였어요. 제가 아는 분 인터뷰하는 기사 본 거. 그거 외에는 정말 별로 없었었고, 이게 이 CCC라는 곳이 여기가 이제 그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러니까 츠타야의 어떻게 보면 운영사인 거죠. 그분이 이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쓰신 책 중에서도 지적 자본론이라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책이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야 된다. 또 이제 단순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기획적인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츠타야라는 서점을 설계를 하고 기획했는지도 되게 인상 깊어요. 근데 이 팝업에서는 그러한 철학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특히 이 북샵, 어쨌든 치타야는 서점이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본 특유의 정갈함에 고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분리된 공간이 차라리 하나로 딱 합쳐져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는 우리가 책을 볼 수 있고 또 그 옆에 공간에서는 바로 이제 그 아까 브랜드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또 구경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전시도 같이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동선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책과 또 제품들과 또 예술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식으로 뭔가 구성이 됐으면은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실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공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요게 다야? 그리고 저기 갔다가 또 요게 다야?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식의 이런 미니멀리즘, 정갈함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리에도 OFR 서점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서촌에도 있잖아요. OFR 그 서점이. 거기도 보면은 규모가 되게 작거든요. 여기도 사실 규모가 되게 작은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책을 쌓아놔요. 책을 쌓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저분하거나 정신없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치타야라는 어떤 일본 철학이 갖고 있는 그런 비움의 미학 같은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공간에서 조금 더 컨텐츠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딱 보고 요게 다네 하면서 나오고 또 저기 보고 요게 다네 하면서 나오고 하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FR 이 서점도 이 작은 공간에 책도 있고 뭐 이런 포스터 카드도 있고 티셔츠도 팔고 그리고 요 이제 뒤로 가면 또 전시 공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 딱 그 작은 공간이라도 뭔가 그 치타의 분위기와 어떤 브랜드의 철학을 정말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식으로 기획을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 제일 실망이었었습니다. 정말, 정말 금방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타야 팝업이 이번 한국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실망이었고, 차라리 치타야 팝업 말고, 요 바로 옆에 또 이런 다도 전시를 해요. 저는 요게 차라리 좀 더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다도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같은 것들, 가구 같은 것들, 한지 같은 것들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가 저는 차라리 더 좋았었어요. 이런 좀 작품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치타야 팝업 만약에 가신다면은 이 전시도 같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첫 번째로 실망을 했었던 공간이고 두 번째로 실망을 했었던 공간은 더현대였었어요. 이거는 뭐 굳이 기계에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가 더현대를 갔을 때 뭐 사실 딱 그때 시기에 팝업 같은 게 많이 없었던 시기도 했었고 딱히 볼 게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볼만한 브랜드도 많이 없고 예, 그랬어가지고 더현대 정말 그냥 짧게 1시간도 안 보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실망스러웠던 공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할 곳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돌아오기 얼마 안 남고 갔었던 행사인데 지드래곤의 피스-1 하이볼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GD 지금 현재 소속사죠. 갤럭시 코퍼레이션 소속사에서 지금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초대를 해줘서 이번에 GD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열렸는데 저는 사실 여기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 녹사평 그 이태원 완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 뭐 이런 데에다가 호텔을 져놨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쫙 그 서울 야경이 쫙 보여가지고 되게 좋았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하얏트를 이제 들어가서 지하로 이제 그 초청받은 공간으로 가면은 이렇게 피스-1 하이볼 편의점에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행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GD가 인사를 해줍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를 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시크하게 가버립니다. 이제 여기 GD 행사 때 이제 왔었던 아마 이것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드래곤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장도연 전반적으로 일단 어떤
이번에 사운드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하이볼 말고 또 새로운 그 하이볼 2개를 더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지드래곤이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카이스트 교수로 지금 초빙이 되기도 하고, 또 콘서트 때 이것저것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행사 때도 뭐 이런 로봇팔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그런 홀로그램 그런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하이볼이고, 요 빨간 게 이제 새로 출시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GD의 아트웍이 담긴 뭐 이런 하이볼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빨간색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약간 풀파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나. 그래서 날씨가 좀 더 좋았었으면은 이런 풀파티도 뭔가 활용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날 비가 엄청 왔었어요. 날씨가 좀 많이 아쉬웠었고, 그래서 지금 GD가 있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랑 이제 브루구루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볼 검정색도 맛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랬습니다. 이건 제 모습이고요. 이때 드레스 코드가 레드였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세련된 이 빨간 양말을 신었고요. 빨간 애플워치 스트랩을 차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되게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주인 같은 것도 이제 나왔고, 지인을 이제 이때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소속사에서 GD가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속 아티스트가 한 명이니까 당연히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대신에 이제 장점은 정말 GD에만 딱 몰빵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소속 아티스트는 누군지 이제 내부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행사를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제 피스-1 하이볼도 이제 맛보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들은, 지금 연예인들이 사실 주류 브랜드를 되게 많이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GD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 가보니까 일단 흑백 요리사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주류 브랜드 아니면 도시락 브랜드를 하나씩 다 런칭을 하신 것 같고, 그 전에도 뭐 박재범의 원소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연예인들이 주류 브랜드를 많이 이제 런칭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술을 많이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사실 런칭할 수 있는 브랜드도 한계가 있겠죠. 뭐 패션 브랜드, GD도 뭐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술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되게 개인적이고 조금 감성적인 영역이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은 어쨌든 내가 그걸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가방도 뭐 내가 들고 다니고, 옷도 입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남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술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혼자 마시거나,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마시거나, 조금은 더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제품과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류 시장을 봤었을 때 사실 대기업 주류 브랜드에 대한 피로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많은 크래프트 맥주들, 뭐 내추럴 와인들, 뭐 이런 하이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술이 대기업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술이 아닌 맨날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만을 위한 술, 그런 부분으로 좀 약간 이제 런칭을 했었을 때, 연예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만 알고 싶은 최애 연예인, 그런 브랜드와 어떤 스토리와 그런 포지셔닝이 술과 좀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미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맛있는 데 많이 찾아가고, 또 맛있는 술도 즐기고 하다 보니까 또 파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좀 많이 행사도 가고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한 번쯤 런칭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술을 런칭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분들이 런칭한 술은, 이분들은 일단 미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맛을 잡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얘기가 오가면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스-1이라는 하이볼 제품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 맛보다는 GD의 어떤 하입에 좀 더 기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얼만큼 스터디셀러가 될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긴 해요. 그러니까 박제봄의 원소주도 나왔을 때는 막 거의 구하기 힘들고 막 매진되고 편의점에서도 거의 뭐 구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랬었지만, 지금은 사실 여기서도 팔거든요. 지금 파리에서도 박제봄의 원소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행이 끝나면 일로 넘어오나 봐요. 유행이 끝난 것들만 저는 이제 뒷북으로 먹고 사는 그런 파리 시골 디자이너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성시경이 런칭한 막걸리도 있고, 또 예전에 노홍철이 런칭했던 맥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깐은 반짝은 하긴 했지만은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팔리기에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연예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술뿐만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이경규가 했던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스테디하게 팔리기에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뚫고 가는지가 사실 이런 연예인 마케팅 또는 연예인이 런칭하는 브랜드의 과제인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이 행사 보면서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느낀 거는, 혹시 GD라는 아티스트가 오랜만에 다시 컴백을 하면서 음악적으로만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패션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렇게 좀 경계를 두지 않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또 그런 부분이 또 회사의 어떤 컨셉이랑 또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제 GD 한 명을 데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GD라는 그런 IP 브랜드를 되게 적재적소에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재밌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이볼 빨간색은 되게 맛있었어요. 저도 되게 만족스럽게 먹었었던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GD의 피스-1 하이볼 런칭 행사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2개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돌아오기 딱 하루 전, 바로 이제 하루 남겨놨을 때, 그 저랑 파리에서 팝업 같이 했었던 아코크 이수빈 대표님이랑 같이 신당동을 조금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신당동에서 맛있는 알고니 칼국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이수빈 대표님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 곳들을 좀 돌아다녔었는데, 거기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본 공간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공간은 세실 앤 세드릭이라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당동으로 가볼게요. 지금 신당이 많이 핫하다고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신당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요 바로 있는 세실 앤 세드릭을 갔는데, 여기 신당동 공간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가 완전히 다 쌀 상회 같은 거 있고 막 시장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되게 세련된 이런 소품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랑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랑스 감성이에요.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노란 거 없고 하면은 꼭 파리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온갖 파리스러운 것들은 다 갖다 놓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실, 세드릭 이 두 명이 가상의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세실은 고미술과 현대예술을 좋아하는 빈티지 컬렉터, 그리고 세드릭은 철학을 전공한 가드너. 이 두 커플의 사적인 컬렉션이라는 컨셉에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프렌치 빈티지, 그 다음에 가드닝 라이프스타일 제품 같은 거를 많이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커플이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받는 소품 같은 것들을 판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룸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식물 그림이 담긴 뭐 이런 달력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재미있는 소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딱 가보니까 저는 어디가 생각났냐면은 그 파리에 아스티에드 빌레트라는 되게 유명한 접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랑 약간 공간 구성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구글맵 아스티에드 빌레트, 여기 생또노레 매장 가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릇 브랜드이죠. 뭐 되게 엄청나게 고가이기도 하고, 좀 이런 다 수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뭐 매장 사진이 없나? 아, 여기 있네. 여기도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딱 테이블 있고,
양 옆에 이제 선반 같은 거 이제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또 제품 볼 수 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딱 보면은 들어가면 가운데 테이블 딱 이렇게 있고 양옆에 이게 선반들 있고 또 여기로 들어가면 다음 공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공간 자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아스티에드 빌레트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프랑스의 느낌을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해놓은 거라서 프랑스에 사는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놀라운 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대단한 게 어떤 해외의 어떤 감성들을 이렇게 좀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것도 되게 퀄리티 있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본인이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항상 동경 같은 게 있고 욕망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한국에 살면은 당연히 프랑스가 그립고 프랑스를 동경하게 되고, 또 프랑스에 살면은 또 한국의 어떤 그런 현대적이고 그런 트렌디함을 또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막 이런 유럽식적인 공간들, 미국처럼 생긴 그런 이국적인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런 동양적인 공간들, 뭐 일본이나 중국 또는 한국적인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결핍들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아직까지 프랑스에서는 그런 아시아적인 좀 또 프랑스 입장에서 좀 이국적인 그런 공간들을 구현해 되는데 좀 감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건 되게 잘해. 막 파리스럽고 막 프랑스스러운 것들은 너무 잘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감성이 살아있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막 일본 거나 중국 거나 또 한국 같은 거를 막 매장을 만들면은 그냥 뭔가 다 구려 보여요. 뭔가 그 딱 1%의 그 감각이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이 세실앤 세드릭 같은 경우도 진짜 딱 보면은 정말 파리에 있는 소품샵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보다 더 좋아, 감도가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외에서 이것저것 영감 받아서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이 감각들이, 이 퀄리티가 참 대단하구나. 이 감각들을 한국에서만 선보일 게 아니라 해외로 더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참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대표분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유명한데 브랜딩 많이 하신 분이시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감각이 좀 남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저도 하나쯤 사고 싶더라고요. 다 막 프랑스 스타일의 그런 제품들인데 여기 오면 다 또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뭔가 하나쯤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었고 재밌게 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실앤 세드릭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있는 카페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레레플레이라는 카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실앤 세드릭이 한 요쯤에 있었었죠? 요쯤에 있었고 딱 그냥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카페인데, 여기는 이제 정말 좁은 골목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좁은 골목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좀 유럽식이긴 하죠. 이렇게 문이 있고 문이 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되게 감각적으로 엄청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옛날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서 만든 건물인데, 이제 여쭤보니까 여기가 원래 여인숙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이었대요. 되게 여러 작은 방들이 있었던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 해서 만든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렇게 카페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석구석 조그만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 여인숙의 공간을 살려서 만든 거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카페를 런칭을 하시고 또 이런 건축적인 리모델링을 담당하신 분이 유니서라는 그 인테리어 또는 제품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적인 아이템을 되게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조금 심각한 불치병을 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치병을 좀 치료하는 동안에 좀 좋은 음식 먹고 좀 맑은 음식으로 몸을 이렇게 소독하는, 디톡스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보니까 이 카페에서도 좀 맑은 음료,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그런 뭐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커피를 이제 내릴 때도 금속 같은 것들, 금속은 이제 차갑게 하는 그런 원료잖아요. 그리고 딱딱하고 뭔가 날카롭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쓰지 않고 이제 유리로 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그 유리도 이제 뭔가 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유리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좀 좋은 재료들을 선보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막 다른 데서 새로 가구를 사서 막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인숙에 있었던 가구들,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자 싶어가지고 이런 의자 같은 것들도 다 예전 여인숙에 있었던 것들이고 이런 나무 같은 것들도 다 예전 그대로의 것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와비사비의 정말 정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파리에 있는 그 한식당 하나 리브랜딩 했을 때 좀 이런 컨셉으로 저도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와비사비 스타일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이런 좀 러프한 공간들. 근데 이런 러프한 공간 안에서 뭔가 휴식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들은 좀 저도 브랜딩에 좀 담고 싶었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제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카페를 보면서 너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공간의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좀 많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감각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참 세상에는 많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카페가 이번에 한국에서 갔었던 카페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좀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담아주는 이런 느낌도 되게 남다르죠. 그냥 커피 컵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얼음 볼에 담아가지고 주는 거. 근데 이게 커피를 한번 들고 다시 볼에다 담을 때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 공간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 카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공간과 브랜드이고, 오늘 어쨌든 라이브 봐주셔서 바로 오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